더 조핀지아 렉투레스 칼 영의 조핀기아 강연 칼 구스타프 영 지음 정명진 옮김. 칼 구스타프 영은 1875년 1961년생 스위스 정신과 의사, 지금부터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 분야의 확장에 힘쓰다가 서로 견해가 맞지 않아서 결별하고 별도로 분석심리학을 개척했다. 정명진은 한국외국어대에 활동을 많이 했네요. 칼융 조핀기아 강연, 어떤 기록일까요? 칼융의 걸작, 레드북의 뿌리. 칼융이 바젤 대학교 의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것은 20세 생일을 2달 앞둔 1895년 4월 18일이었다. 이어 그는 스위스 대학생들의 우회 단체인 조핀기아 클럽 바젤 지회의 회원이 되었다. 토론. 영은 1900년 7월에 의학 공부를 끝낼 때까지 조핀기아 클럽에서 강연을 4차례 했다. 그런 21세에서 23세 사이에 쓴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어렵다. 칼융의 다른 책들을 접한 독자라면 청년기에 품었던 사상들이 풍성하게 발달해 가는 과정이 보일 것이다. 칼융의 동료로 마찬가지로 조핀기아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구스타프 슈타이너의 세고에 따르면 영은 조핀기아 클럽의 경험에 대해서 이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이 가입했을 당시에 조핀기아 클럽의 바젤집의 회원은 120명 정도였다. 지금도 활동 중인 조핀기아 클럽은 1819년에 창설되었으며 칼융이 참여할 당시의 모토는 조국의 우정과 문학을 위하여 였다. 칼융의 걸작 레드북의 뿌리. 정밀과학의 경계구역들, 심리학, 해석, 기독교 해석. 정밀과학의 경계구역들 1896년. 서론은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나를 소개하고, 세 번째는 강연이 될 것이다. 또 너도 운이 나쁜 시간에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언제나 나의 흑심이 강요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지금도 이런 병적인 특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병적인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강연이든 청중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 관용을 간증하는 것이 다른 어느 강연자보다도 나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혐오감을 주는 나 자신의 인격과 말을 관용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전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미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공공복지위원회의 경우에 매우 민감한 길을 걸으니까 기쁨의 환성이나 고정된 목소리로 참지 못하고 가격한 표현이나 그랬다는 거죠. 그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생각이 올바른 모든 시민들 뿐만 아니라 명예직 위원회에도 불쾌하게 비치는 존재라는 것을, 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에 서명까지 해서 지옥으로 실어보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난봉권을 다시 미덕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훌륭한 예의범죄를 참공기인가? 곧 시작될 강연 동안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나의 승리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쾌활하고 우애 어린 태도에 익숙한 회원들로 구성된 이 소개의 말이 나의 강연에 주어진 타이틀에 비춰서 다소 엉뚱하게 다가오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정밀과학의 경계구역들. 짧은 강연을 가며 우리의 모토 하트리아의 가장 탁월한 청년과 무관한 주제로 정하면서 내가 품은 의도는 지난 겨울
학기와 여름 학기 동안에 우리 지역 본회의 구성원들이 한 매우 흥미로운 강연에서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조금 더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 우리 대부분은 앞에 언급한 두 강연을 모두 다 들었으며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어느 한 학문 분야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킬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강연들과 연결되는 이 문제들은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해결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자신도 물질주의를 상대로 투쟁 벌이는 것이 힘의 낭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외의 약점을 안고 있는 터무니없는 거상이나 다름없는 물질주의의 초상을 보다 명확하게 그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강연에서 정밀과학의 이론들과 가설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이 강연에서 이 비판적인 강연의 주요 목표는 어떤 모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연이 이 목표에 충실한다면 결과는 해결 불가능한 어떤 딜레마 형태를 취하면서 그래요.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세이를 대정에게 소개하며 넘기를 끄는 방법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그래서 두 문장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선택은 없을 듯합니다. 한 인용은 모든 실제, 심지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원소조차도 외적 작용의 원인으로서 어떤 내적 활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인용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어떤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많거나 깊은 지식 보따리를 짊어지고 세상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차디찬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보따리의 내용물을 최대한 성실하고 꼼꼼하게 분류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소유물을 펼쳐놓고 경험 없는 사람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 속에 몸을 녹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나는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그마한 골동품 가게의 엄격한 질서를 몇 가지라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인지 미련 없이 버립니다. 낡은 골동품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불쾌한 말썽구리들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기회에 명확한 수단에 의해 제거됩니다. 이 같은 청약은 과학 영역 전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며, 학자들은 세계는 대체로 대양과 비슷합니다. 거울 같은 대양에 서면은 차분하고 결점이 하나 없죠.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설명되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구역들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로의 정신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협력자들을 긴급히 소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이 권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다수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도감을 주는 이런 생각에 의존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은 채 시리의 편성에 사는 것처럼 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했습니까? 이 무릎에 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화환에서 꽃 몇 송이를 뽑아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나는 먼저 부끄러울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소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학식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 중에도 또 다른 견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1%일 때 대태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90%가 그 위대한 구세군에 속한다면 추산한다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이 수치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의 소박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의 특별한 힘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에게 명예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황금자루 앞에서 모자를 벗고 존경을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마음원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두드러진 예들을 꼭 제시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생각입니다. 입세 출신주의자는 언제나 있으며 그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19세기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비추고 있는 이 해상은 정말로 불길하게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작은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해로운 꽃송이를 세계에 땄습니다. 이제는 보다 순수한 초원의 꽃들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들러 그들의 재미있는 대화를 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시몬이 실린 신랄한 리뷰를 떠올리고 여러는 문매를 맞은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비웃으면서도 지나치게 비웃지 않으려 애쓰는 동시에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그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엑스레이를 주제로 던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렸는데 그들 모두가 얕은 물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평등하게 짝이 없는 이런 대변적인 얕음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무감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됩니다. 무의미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 책들이 깊이 통독되면서 그들의 정신이 엉뚱한 문제로 바쁩니다. 둘째,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은 훗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전공에만 집중하고 있죠. 셋째, 과학이 실제로 일부 문제들을 설명하는 독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반적인 무관심이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며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비과학자가 정밀과학의 성과들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대체로 분야가 물리학이라면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화학 분야라면 파동설과 에테르 이론에 대해서 말하고 동물학과 식물학 분야라면 자연 발생론과 유전 자연 선택에 대해 말하고 생리학이라면 기계론과 생기론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일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꽤 다른 그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열과 전기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에테르 이론을 보지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에테르 같은 것이 세상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체와 분리된 운동적 힘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빛은 별들 사이의 엄청난 진공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곳에 닿으며 번개는 구름을 가르고 나와서 땅 위에 닿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표현들을 전달할 어떤 물체, 즉 전도체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물체는 우리의 감각에 지각되지 않으며 어떻든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애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단순한 정신적인 행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물체를 갖고 있지 않은 특성들은 그야말로 희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결말을 짓는 주장이 언제나 똑같으니까요. 전도체가 없는 힘은 모순입니다. 전도체. 에테르를 중력과 힘의 관련해서 무력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다시 상호 인력의 문제와 에너지 보존 법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힘에 대해서 생물계와 무생물계의 영역에서 똑같이 이 법칙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낙서. 이 예를 놓고 추가로 더 논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칙을 만주 인력이라는 우리의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물체가 자체의 정지 지점에 일정한 압박을 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력이 물질적인 변화들은 우리의 감각들에 의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중력과 등가인 에너지는 증명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력과 등가인 어떤 힘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물체 안이나 밖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체는 언제나 일정한 수준의 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순환론정, 즉 물질은 중력을 행사하는 것이 물질의 한 특성이기 때문에 중력을 행사한 다는 주장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발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효화시키는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현대화학 체계의 토대인 원자 및 분자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나의 간대한 청정한 내가 현실과 그 화학 체계의 방향에 깔려있는 가정 사이에 존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과 주장들을 동원하는 수고를 받도록 해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원자는 정의상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체입니다. 범위가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점인 그런 물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한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물질은 범위를 갖고 있고 따라서 물질은 절대로 범위 없는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생물학적인 과학들인 동물학과 식물학, 생리학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심리학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문제 자체가 전개되면서 밟은 경로와 똑같은 경로를 밟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20년 또는 30년 전에 최초의 생명의 탄생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 과학계 전반에 걸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최종적으로 헨리 찰턴 베스티언을 반박하는 것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진화 과정을 그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최초의 세포에 떴습니다. 시온의 바다에 따뜻한 물결에 흔들리며 다가올 미지의 세계를 어슴푸레하게 느끼고 있는 세포이지요. 그 세포가 있고 그 세포로 인해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전기가 아직 불긋게 타던 용해된 지구의 불의 가장자리 주위에서 충분히 압축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포 전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최초의 세포 이전에 지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언제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듯이 생명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랬다면 그 생명은 불타는 카오스를 새와 백금의 백열 상태의 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생명은 물질의 한 기능일까요? 실전 이성 경험주의,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법칙에 따라서 전개되는 자연의 그것들은
마의 변덕스럽고 무작위적인 사건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주의의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경험주의의 주장은 과거에 유사한 예가 전혀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논리의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과거에 그런 예들이 수천 건 관철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의 증거는 부정적이고 논리의 증거는 긍정적입니다. 저울로는 논리의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세포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던 생명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간 이유들 때문에 이미 존재하던 이 생명이 물질과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물질과 별도로 저 비물질적인 것으로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합리적인 과학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우리는 비물질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자연 발생의 예를 들면서 생기론과 관련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과학적인 우리의 친구에게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과학의 결과들을 아주 권위적인 목소리로 들려줬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대해서 어떤 비과학적인 우리의 친구는 과학이 안겨준 그 유명한 계몽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뜰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어떻게 빛으로 인도할까요? 참 철학이란 좀 어렵네. 우리는 우리 끝에 도달했다고 사장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특성들을 가진 에테르가 어떤 물질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한 근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생명의 모든 측면이 충분히 탐험되었다고 주장을 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견도된 우리의 탁월한 학자들이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울고 있는 연못의 떡들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처지에 왜 우리는 무한의 대형을 고갈시키지 못해 안달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 형이상학적인 원리 그를 물질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해 방금 언급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들은 마지막 세부선까지 연구되고 검토되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현상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틀림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친숙했던 특성들이 아닌 다른 특성들을 파고드는 것은 값진 일일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우리가 그것들의 존재를 다소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적으로만 나타나는 어떤 비물질적인 현상, 그것은 불합리한 주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완전한 넌센스가 아닙니까? 특성이 없는 어떤 물질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이 없는, 아무튼 나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물질적인 물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그 같은 생각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인 물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로 가능합니다. 오늘 사실상 전체 과학계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중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특성들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